손학규 후보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바른미래당의 새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지난달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출됐고 앞서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김병준 위원장까지 합하면 모두 여야 4당의 지도부를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장악하게 됐습니다. 경륜을 바탕으로 여야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민생 법안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민 교수와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먼저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결과부터 살펴보죠. 손학규 대세론이 있었고요. 안철수 전 대표의 이른바 안심 논란도 있었습니다. 일단 결과로만 보면 대세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득표율을 따져보면 손학규 대표가 27.02%, 2위 하태경 의원이 22.86%니까요. 압도적인 승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당초 예상한 대로 대세로는 관철이 네. 됐습니다. 손학규 후보가 대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예상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대표는 됐지만 그러나 지지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27%라면 결국은 다른 후보들과의 격차를 판단했을 때 하태경 후보뿐만 아니라 이준석 후보와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에 보였던 경륜이라든가 또는 정치 거인으로서 보여줬던 행보에는 사실은 굉장히 낮은 지지율, 사실은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1947년에 47년생이거든요. 이제 7순위 넘은 그런 정객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 기대감이 상당히 높지는 않았다. 역시 과거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들이 아직도 통합하지 못하고 화학적 결합을 하지 못한 당내의 상황들, 서로 견제하고 분열하고 있는 상황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간에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바른미래당이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당 지지율은 한 자릿수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도 크게 패했고요. 이 같은 시점에서 손학규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까요? 일단은 안철수 전 대선 후보, 이제 정치 일선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전 후보가 지금 상당히 강한 당내의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바른정당 유승민 전 후보와 이 관계되는 여러 가지 그 내부 사실은 갈등이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요. 그 속에서 당을 최대한 좀 화합하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안철수 전 후보 측에 대해서 일정하게 같이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누구냐. 결국은 손학규 후보가 낙점이 됐고 이제 대표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아직은 일천하고요. 의석이 6분의 1도 안 되는 정의당에게 사실은 지지율은 훨씬 더 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당내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불안감들, 그리고 과연 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중도 보수로서의 그런 개혁의 기치를 내세울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손학규 신임 대표는 그런 당내의 화학적 결합, 그리고 국회 내에서의 의석 수의 최소한 그에 걸맞는 정치적 유상의 확보, 그리고 정치 개혁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줘야 된다. 상당히 어깨가 무거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로서는 당의 통합,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이 부분도 관심사예요. 어제 전당대회가 상징적이었습니다. 사실은 당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다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 이제 외국으로 출국한다는 게 이미 기정사실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유승민 전 후보의 경우는 사실은 당에 이제 현재 당에서 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와서 사실은 격려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두 사람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바른미래당의 현주소입니다. 역시 국민의당 출신 계열의 안철수계, 그리고 바른정당계의 유승민계, 이 두 계가 아직은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직자들의 여러 가지 구성도 그렇고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신임 대표로서는 이 두 세력이 어떻게 하면 중도 보수 개혁이라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제 정치적 행보에 같이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만일의 경우 손학규 신임 대표가 본인의 스타일대로 정치 개혁을 강하게 밀고 나갔을 경우 양 세력에서, 특히 유승민계, 바른정당계에서 사실은 중도 보수적인 성향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뭔가 그런 불협화음이 난다면 이런 개혁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손학규 이제 신임 대표는 안철수계의 적극적인 지지도 얻어야 되지만 유승민계의 이 바른정당 계열의 중도 보수 표심을 어떻게 하면
화합의 손길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손을 내밀고 적극적인 화합 행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정치개혁도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정치력을 얼마나 발휘할지 이 부분에 앞으로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갑질 양당 체제를 허무는데 자신을 바치겠다 이렇게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과연 바른미래당이 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 중심에 설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은 여전히 있어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의석수로 전체를 끌고 가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라는 두 거대 정당에서 사실은 한쪽이라도 보이콧을 한다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이런 정치개혁 또 개헌을 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꾸는 것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정치개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소위 네. 올드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실은 과거 2007년에 대통합 민주신당에서 서로 대선 후보 경쟁을 했던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들이 함께 만나서 경쟁도 하면서 그러나 이 정치 상황이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네.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손학규 대표가 적극적으로 그런 모색을 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각 당의 협상과 또 양보 그리고 어떤 때는 압박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일 건데요. 정의당이 일단 큰 개혁의 기치를 내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이런 정치 공직선거법의 개정 문제 이런 문제에서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기울어질 거고 이미 정동영 민주평화당 네. 대표가 이 얘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만남을 갖고 또 서로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를 받드는 그런 지점에서 출발해야 된다. 손학규 대표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가 시작이 됩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하지도 못했고요. 자, 이제 9월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질문도 있고 국정감사도 있고 인사청문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야의 갈등과 충돌도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쉽지 않을 겁니다. 각 당의 입장이 너무나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고요. 각 당이 이 정치 개혁의 이런 흐름 속에서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이해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적극적인 협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야당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정치개혁의 틀들을 가져가더라도 야당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동인을 제공해야 됩니다. 야당 역시 국민들의 지금 비판이 아주 따갑습니다. 여러 가지 민생 현안 관련해서 전혀 입법을 못하고 있고 특히 거칠게 야당들이 이런 개혁의 현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이런 여망을 받들고 특히 이런 민생 경제 어려움,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어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 최근에 최저임금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 흐름들을 어떻게 하면 선순환의 구조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슈퍼 예산 그러지 않습니까? 470조가 넘는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잘 쓸 것인가 이 부분을 역시 여당과 야당이 현장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또 우리 국익에 걸맞게 그런 서로 노력들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꼭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드보이 각 당의 지도부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떤 협상력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국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